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여자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기막힌 일을 하나 겪었는데 그걸 좀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자판을 두들기게 되었어요.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극현실주의자라 인연과 운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고 살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지 정해진 운명은 없다는 식이었죠. 그러니 사주나 점도 믿지 않았어요. 괜히 그런 걸 보거나 듣고 나면 잘 살고 있던 내 인생이 흔들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길 이런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도 좀 억울할 것 같았어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눈을 뜨니 세상에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자체를 게임이라고 생각하며 외부의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저한텐 늘 버킷리스트가 있었고 그 버킷리스트는 아직까지도 하나씩 지우며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도전적이고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 성격 탓에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나름 잘 컸고 약대를 진학해서 지금은 약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약대에 붙었을 그때가 제 인생 통틀어 제일 짜릿하고 제일 뿌듯한 순간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까지 짜릿한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도 무척이나 감격을 하셨는데 엄마는 워낙 강인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도 단 한 번을 울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제 합격 소식을 듣고 오열을 하셨죠. 저희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세상 온 풍파는 다 겪으셨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 너무 힘들게 사신 분이었어요. 그중 제일 엄마를 힘들게 했던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엄마 인생이 망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저희 아버지였지만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루에도 엄마에게 손을 안 올리면 좀이 쑤시는 사람이었고 가장이 돼서 돈도 자식도 한 번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죠. 게다가 의처증까지 있어 일하러 나간 엄마를 늘 감시하고 괴롭혔어요. 근데 이런 인간이 결국 저희 여동생까지 죽음으로 내몰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생은 유치원생이었는데 그날도 집에 혼자 있던 동생에게 아버지는 술 심부름을 시켰고 그 작고 어린아이가 아버지 술 심부름에 늦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집과의 거리인 5미터도 채 안 남긴 채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동생 대신 심부름을 갔더라면 늦어도 무단횡단은 하지 않았을 테고 차라리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을 텐데 제 어린 동생은 그게 무서워 그런 선택을 한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다쳤다는 동네 아주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운전자와 합의를 보고 그 자리에서 돈을 챙긴 뒤 그냥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방과 후에 집에 갔을 때도 아버지는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저도 어린 나이지만 동생이 위급한 건 알고 엄마가 일하는 작업장에 가서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사고 난 지 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동생이 병원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미 그땐 숨을 거둔 상태였죠.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엄마였다면 저는 아마 미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질타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그때 왜 울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사람이 말도 안 되게 계속 울고 나면 눈물이 안 나온대요. 눈물이 말랐다는 표현이 엄마는 그때 처음 느껴봤다네요. 눈물은 나오지 않는데 심장은 날카로운 것들로 수천 번, 수만 번을 쓸어내리듯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죽어도 엄마와 이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저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벌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되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도 조금은 숨 쉬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이런 가정 환경에서 약대에 간 저는 정말 인간 승리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도 제가 여태껏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 저 대신에 더 울어주신 것 같았죠. 엄마는 여태껏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굳은 일은 다 하셨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요구르트 파는 일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공장이나 청소 일을 하는 것보단 위탁 판매를 하는 거니까 엄마가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있고 개인 시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찬성을 했어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밖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 여름에는 덥게 일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춥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마음에 많이 걸렸죠. 하지만 엄마는 그건 문제도 아니라며 그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해왔는데 걱정 말라고 되려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저는 이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학에 졸업해 페이 약사가 돼 돈을 벌고 싶었어요. 페이 약사로 있다가 돈도 꾸준히 모아 제 약국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고 돈을 벌면 엄마에게 생활비도 턱턱 주면서 일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제 소망 중 하나였죠. 그래서 저는 결혼도 안 하려고 했어요. 원체 아버지란 인간 때문에 아주 질려버려서 남자는 쳐다보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남편 될 사람 눈치도 보이고 하니 엄마에게 내 맘대로 뭘 해주거나 뭘 사주거나 하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이만큼 하면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이만큼 해야 되니 그거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30살이 넘어가고 35살이 될 때까지도 엄마는 제게 결혼 얘기를 꺼내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이니 엄마는 그런 제게 능력도 있겠다, 돈도 잘 벌겠다, 결혼에 옥매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연애하면서 살면 되지. 엄마도 다음 생엔 우리 딸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네. 그래서인지 저는 나이가 들어도 아직까지 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며 철들지 않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약국에서 어떤 남자 손님을 한 명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일을 하다가 나무 상자에 손이 깊게 베었다며 소독약과 붕대를 사러 왔었어요. 시뻘개진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약사님, 저 다친 거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님이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런 걸 보지를 못해요. 가뜩이나 남 다친 것도 못 보는데 저 다친 건 더더욱 못 보겠어요. 하도 호들갑을 떨어
일단 보기는 보는데 배인 게 많이 심하면 당장이라도 근처 외과에 가서 봉합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 말에 더 까무러치며 너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다 큰 남자 성인이 뭐가 그렇게 겁이 많은지. 일단은 제가 상처를 받는데 그분 말대로 엄청 깊게 베었다는 상처는 누가 봐도 그리 깊어 보이지 않았고 상태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길게 베이긴 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정도면 심각한 건 아니니 매일 소독하시고 물 안 닿게 관리 잘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분은 또 한 번 울상을 하며 제게 부탁 하나만 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 약사님, 제가요, 이거 소독을 못하겠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저 이거 소독 좀 해주시고, 붕대로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도 딱하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처치는 해주었어요. 소독약 바르는데도 엄청 아프다고 눈을 몇 번이나 찡긋거리며 감는데 처치를 다 하고 나니 그제서야 본인 팔을 보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피공포증이나 바늘공포증 같은 게 있는 사람도 있으니 이 사람도 그런 건가 보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날 그분은 제게 고맙다며 케이크와 커피를 사들고 왔는데 붕대가 새 걸로 교체가 된 걸 보고 오늘은 처치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교체하셨네요. 매일 이렇게 하시면 금방 나아요. 아,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려서 했어요. 제가 좀 엄살이 심하죠. 아이 참, 어제 얼마나 창피했는지 처음 보는 약사님한테 무슨 결례를 범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죄송해서 이것 좀 사왔어요. 제 성인이 받아주세요. 그걸 계기로 저는 그분과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매일같이 제가 근무하는 약국에 출근해 자양강장제를 2개씩 사서 하나는 저보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쪽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녔고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여기 온 지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손님이기도 하고 약국도 서비스직이다 보니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제게 호감을 표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사람을 계속 보다 보니 저랑 비슷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 끌리긴 했어요. 사람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그때 저도 연애를 안 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기에 이 사람의 고백에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35살에 하는 늦은 연애였고 이 사람도 저보다 2살이 많았기에 저는 혹여나 결혼 이야기를 할까 싶어 미리 얘기를 해두었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좀 오바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정도 나이 되면 다 결혼 전제하에 연애하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난 딱히 결혼 생각도 없고 그냥 오빠랑 연애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거든. 혹시나 해서. 윤미야, 나도 너한테 그런 부담 주기 싫어. 나도 그냥 네가 좋아서 연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결혼하려고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럴 거였으면 결혼 정보업체 찾아갔겠지. 참, 우리 나이 이렇네. 20대 땐 정말 순수하게 연애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만나고 그랬는데 곧 마음 바라보니까 연애하는 것도 왠지 사치스럽고 죄스럽다. 그렇게 사치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 시간을 늦어? 오늘 아주 벌 받아야겠네. 그렇게 저는 이 남자와 정말 재밌게 2년간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만나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모님까지 보게 되었는데, 일부러 만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남자친구 어머니를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곤 너무너무 보고 싶었었다며 언제 한번 자기 가게에 오라고 했어요. 얼떨결에 처음 뵙게 된 남친 어머니는 일단 누가 봐도 얼굴에 보톡스를 엄청 많이 맞아 빵빵하다 못해 팽팽했고 성형수술도 꽤나 많이 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장답게 아주 화려한 색깔로 매니큐어를 칠했고 보석까지 올렸는데 처음엔 뭐랄까 약간 거부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머니께선 저를 엄청 좋게 보셨는지 매번 남자친구를 통해 피부에 좋은 화장품, 음식, 옷 등등 좋다는 건 다 챙겨서 보내주셨고 받는 저는 이걸 받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남자친구는 본인 엄마가 원래 정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잘 베푸는데 아들 여자친구는 오죽 예쁘겠냐며 그냥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런 걸 자꾸 받다 보니 무슨 성의 표시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 연세에 드시면 좋을 영양제랑 비타민 같은 걸 챙겨서 드렸는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자친구 어머니였어요. 아우, 윤미 씨, 이거 고마워서 어떡해. 영양제랑 비타민 잘 받았어요. 약사인 우리 윤미 씨 덕에 내가 이런 좋은 것도 먹어보고 호강을 다하네요. 아주 짱이에요, 짱. 그 연배엔 쓰지 않을 단어까지 쓰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좀 특이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서로 물건을 주고받으며 물건만 왕래를 하는데 얼굴을 안 보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를 소개해준다고 하여 정식으로 소개받았네요. 그런데 저랑 이렇게 안면을 트고 나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도 모자라 저희 엄마까지 이것저것 챙겨서 뭘 보내주곤 했어요. 게다가 늘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엄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 시대에 신사임당이라는 말까지 하셨죠. 윤미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는지 몰라. 자식을 사짜 직업 만드는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해. 아주 존경해야 된다니까. 나도 우리 현배를 사짜 직업 같게 만들고 싶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 윤미 어머니는 내가 나중에 꼭 뵙고 모시고 싶을 정도야. 아이고, 어머니, 너무 과찬이세요. 저 말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일개 동네 약국에서 페이 약사로 있는 사람인데요, 뭘. 아이, 그리고 현배 씨도 아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잖아요. 어머마, 우리 윤미는 말도 참 이쁘게 해. 이러니 내가 우리 윤미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 맘 같아선 내가 우리 윤미 약국이라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아휴, 또 이놈의 입방정. 우리 현배한테 혼나겠네.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포함해 아버지까지 이 가족들은 저를 진심으로 예뻐하고 2년 동안이나 꾸준히 사랑을 해주셨어요. 한결같은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고 돌덩이 같은 제 마음도 움직이게 변화를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결혼에는 완강했던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나는 원래 인연, 운명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오빠 만나고 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 우리 첫 만남 기억난다. 엄청 웃겼잖아.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그때 우리가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유미야, 부족한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결혼하면 유미 너한테 뼈를 묻을게.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기 전에 일단 양가 어머니들만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하도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먼저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사돈 언니라는 호칭까지 쓰며 더 가깝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얘 유미야, 네 예비 시어머니 있잖니? 오늘 나 일하는 동네까지 찾아와서 아주 말도 못하게 한 건 하고 가셨다. 아니 엄마, 목소리가 왜 그렇게 놀랐어? 예비 시어머니가 거기까지 가서 무슨 한 건을 하고 가셨는데 그래? 아니 글쎄, 동네 아줌마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내가 오늘 가지고 간 물건들 싹 다 팔아주시고 내 이름 앞으로 계약도 몇 건이나 해주고 가셨어. 나 이번 달 MVP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리고 내일도 사러 오신다고 그러더라. 어머, 아휴, 우리 예비 시어머니 통 한 번 엄청 크시네. 내가 엄마 어느 동네에서 일하는지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가셨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너랑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 그래도 우리 딸이 그런 시부모님을 봐서 다행이야. 엄마가 걱정이 덜해. 암튼 엄마는 네 예비 시어머니 덕에 오늘 오전에 퇴근하고 있다. 엄마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 바로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하니 예비 시모는 겸손한 목소리로 큰 도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너무 보잘것없는 건데 부끄럽다고 하였어요. 아이고, 내가 사돈 언니한테는 윤미 너한테 비밀로 하라고 그랬는데, 아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 맘 같아선 우리 사돈 언니 그 대리점 하나 사드리고 싶어. 어머니도 참, 이래저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까지 신경 써주시고, 오늘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 테니까 이따 7시 반까지 어머니 네일샵으로 갈게요. 그렇게 예비 시모와 저녁 약속을 잡고 생각보다 퇴근이 빨라져 동료 약사님한테 마감을 부탁하고 한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하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와서 그냥 계단으로 가야겠다 싶어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계단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둥켜 껴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저도 놀랐고 그 남자도 놀라더군요. 그러니 당황을 했는지 그 여자를 밀쳐내는데 저는 남자 품에서 떨어져 나간 여자를 보고 너무 놀라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어두운 비상 계단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화려한 옷에 장신구까지 누가 봐도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랑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엄마야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데 그 남자도 놀라 예비 시모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대충 그 남자에게 설명을 하고 예비 시모는 저랑 같이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저도 방금 제가 뭘 봤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한숨을 몇 번이나 쉬고 난 예비 시모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남자와 막 헤어지려고 했던 순간이었다고요. 만난 지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일샵 손님으로 만났대요. 대중에 남자들도 가끔씩 와서 매니큐어를 칠하는 건 아니지만 손톱 관리 정도는 받는데 그 남자가 손님으로 와서 서로 손도 잡고 시시덕대며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싹 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곧 있음 아들 결혼까지 시키고 며느리까지 보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늘 끝내자고 만났고 그 남자가 한 번만 안아보자고 해서 안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비신문은 그 남자와 오랫동안 만난 사이가 아닌 걸 증명한다며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 등록 날짜와 CCTV까지 보여줬어요. 예비신문은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있겠냐며 제게 손까지 싹싹 비는데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이러지 마시라며 어차피 어머니 오늘 헤어지셨고 저도 뭐 이런 걸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다. 윤미야,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해줄게. 그날 저녁은 밥이고 뭐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멘붕인 상태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그 일은 아예 땅속 깊이 묻어두고 결혼 준비에 바빴는데 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도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엄마를 본 지도 오래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겨울에 밖에 나가 하루 종일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이 그려져 너무 춥고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래도 오늘 가지고 온 건 다 팔고 가야 될 것 같다며 걱정 말라며 손님 때문에 이만 끊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미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는지 엄마 핸드폰 너머로 누군가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그 여자는 갑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딴 물건 떼가지고 와서 이거 파는데 얼마 남기는 거냐며 엄마에게 사기꾼, 도둑년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갖다 싹 다 쓰레기통에 쳐넣기 전에 빨리 돈 환불하라며 난리를 치는데 전화상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그 여자에게 이미 다 먹은 걸 어떻게 환불하냐며 별탈이 없었으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니 그 갑질 여자가 본인분에 못 이겨 소리를 엄청 질러댔는데 저도 그걸 듣고 미친 듯이 전화로 엄마를 불러댔어요. 엄마도 어디선가 들리는 제 목소리에 전화를 확인했는지 그냥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막 화를 내며 엄마, 그 여자 누구야? 누군데 엄마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 여자 자주 오는 사람이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윤미야, 괜찮아, 엄마. 지나가다가 와서 산 사람이야. 나한테 요거트를 사왔는데, 그거 먹고 뭐 황천길을 갈 뻔했다면서 하도 난리를 치길래 그냥 돈 환불해주고 말았어. 저 여자 또 보면 안 팔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어여 일 봐. 엄마 전화 끊는다. 엄마는 딱 봐도 제가 걱정할까봐 계속 신경 쓰지 말라며 괜찮다고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자판을 치려니 잘 안 눌러지셨는지 다 틀린 맞춤법으로 엄마에게 온 메시지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려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부족해서 엄마를 보살필 수 없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혼 준비한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너무 오랫동안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주말에는 꼭 엄마한테 다녀오려고 했죠. 그러던 찰나 신혼집 문제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 예비시댁에 찾아갔는데, 우연치 않게 예비시댁 장롱에서 빼곡하게 쌓인 웬 졸업 앨범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졸업 앨범들이 한두 권이 아니라 정말 한 몇십 권은 되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기 장롱에 웬 졸업 앨범들이 저렇게 많아요? 저거 다 현배 씨랑 현배 씨 동생 거는 아닐 거잖아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또 보게 됐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이 말은 해줘야지 뭐. 현배야, 윤미는 모르고 있지? 엄마 과거. 과거라는 말에 흠칫 놀랐어요. 아니 대체 무슨 과거길래 저렇게 많은 졸업 앨범들이 수십 권이나 있나 했죠. 그리고 듣게 된 예비 시모의 과거는 너무 놀라 의아할 정도였어요. 세상에, 예비 시모가 과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반전이 있는 과거였죠. 근데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잘리게 되었는데, 예비 시모 말로는 누군가의 모함으로 잘린 거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 과거가 본인의 인생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좋은 글씨처럼 남겨져 어딜 가서도 옛날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굳이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불가피하게 알게 되었으니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떴고 예비 시모랑 저랑 둘만 남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비 시모도 신이 났는지 본인이 마지막에 맡았던 6학년 아이들의 졸업 앨범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비 시모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니, 예, 윤미야. 그런데 너 내 과거 사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너도 알고 있었지? 나 성형수술 많이 한 거. 내가 옛날에 너무 못생기고 살도 많이 쪄서 교사 잘리자마자 살 빼고 수술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거야. 내 어머니. 그리고 저는 어머니 제2의 인생도 멋지다고 생각해요. 졸업 앨범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맡았던 반을 찾아서 그쪽 면에 졸업 앨범을 쫙 펼쳐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 앨범을 보곤 또 한 번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그 옛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쳤거든요. 그 얼굴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기억하기 싫은 얼굴이었어요. 제가 거의 사색이 되어 시어머니 옛 얼굴을 보니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놀랐냐며 민망하다고 물이라도 한 잔 가지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그 앨범의 표지를 보았고 금색으로 진하게 써져 있는 초등학교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가 제가 6년 동안이나 다녔던 학교인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졸업을 몇 달 앞두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면서 그 학교에선 졸업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무섭기까지 했어요. 제가 왜 이 정도로 소스라치게 치를 떴냐면요. 제 6학년 때 담임이었던 예비 시모가 저한테 촌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1년 내내 애들을 시켜 저를 핍박하고 괴롭혔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먹게 한 것부터 대걸레로 저를 닿게 한 것까지 더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걸 담임인 예비 시모가 명령해 애들을 시킨 거였어요. 그걸 알고 제가 교감 선생님까지 찾아가 제 담임이었던 예비 시모를 고발했는데 그 이후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더 저를 옥죄어 왔어요. 심지어 제가 시험을 보지 못하게 제 시험지만 온통 검은색으로 복사된 시험지를 줘서 빵점을 맞게 했고 저희 엄마를 불러 엄마를 아랫사람 대하듯 돈 줄 능력이 없으면 공부라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거든요. 저는 정말로 제 6학년 때 담임이 예비 시모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비 시모 외모도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고 이름까지 개명을 했으니 모를 법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찬 건 예비 시모의 태도였죠. 저는 바뀐 예비 시모를 몰라봐도 자기는 날 못 알아보면 안 되죠. 자기한테 돈 안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 학교에서 졸업도 하지 못하게 쫓아내고 졸업사진도 못 찍게 해. 저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없는데 저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늘 피해자만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뼛속까지 새겨놓아야 하냐고요. 저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아직까지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40인 아줌마인데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곤 해요. 제가 이를 갈며 앨범을 손으로 구기고 있을 때 예비 시모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절 부르며 나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고 컨디션이 안 좋다며 일단 나와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이 여자랑 아주 지독하게 엮이는구나 싶어 이 얘기를 엄마한테도 하고 파혼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며칠 뒤면 제가 쉬는 날이니 엄마에게 간다고 연락을 해놨어요. 그동안에 예비 신랑이랑은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만 몇 번씩 되묻더군요. 그리고 쉬는 날이 다가와 일찌감치 엄마에게 갔어요. 새벽부터 물건을 받아 배달을 하고 이제 오전 장사를 할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죠. 엄마가 오전에 자주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 큰 공원이었는데 그곳을 가면 늘 엄마가 있어 별다른 연락 없이 그곳으로 갔어요. 제가 엄마한테 일하는 곳으로 간다고 연락하면 당연히 오지 말고 집에 가 있으라며 딴 곳으로 이동했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역시나 공원에 가니 저 멀리서 요구르트 카트를 옆에 두고 앉아있는 엄마를 발견했는데 멀리서만 봐도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가 말 못할 무슨 걱정이 있나 싶었고 그런 엄마에게 제 파혼 얘기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저지만 엄마에게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 어떤 아줌마 한 명이 오더니 막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곤 저번에 엄마한테 갑질을 했던 그 여자인가 싶어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내가 가만 안 둬. 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저희 예비 시모가 아파트 단지 쪽문에서 나와 2명의 여자들과 함께 저희 엄마에게 다가가는데 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지 하며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찰나 저희 예비 시모가
아니, 사돈 언니, 지금 못 배웠다고 티내는 거예요? 아,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내가 소개해준 이 언니들이 사돈 언니가 준 거 먹고 다 탈이 났다잖아. 아프다잖아. 이거 회사에 정식으로 고발 들어가면 사돈 언니 인생 끝나고 또 사돈 언니 딸한테 짐덩어리 된다고요. 오늘 내가 중재해주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냥 좋게 끝내요. 그냥 100만 원씩 각자 주라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아휴, 답답해. 내 목만 아프지. 못 배운 거 더럽게 티내네, 진짜. 이봐요, 사돈. 말 좀 가려서 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등신으로 알아요? 아니, 보자 보자 하니 점점 도가 지나치네. 내 딸한테 이거 다 말해볼까요? 내 딸도 가만 안 있어요. 참나, 사돈 언니 딸이 뭐 대통령이라도 돼요? 그깟 자기 가게 하나 없이 약사질하는 주제.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그럼. 야, 그냥 가자. 가서 회사에다 고발해. 그리고 예비 시모가 그 여자들에게 뭔가 눈치를 주며 사인을 보내니 그 여자들이 갑자기 저희 엄마의 자산과도 같은 배달차에서 제품을 꺼내 바닥으로 던져 다 터뜨렸고 배달차까지 발로 차고 들어올려 부수어 버린다고 하는데 엄마는 그걸 온몸으로 맞고 그만 못하냐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몰렸고 저는 그 사람들을 비집고 그 여자 셋을 단번에 바닥으로 밀쳤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에게 다가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성을 잃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예비 시모는 얼굴 표정을 싹 바꾸며 불쌍한 척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한테 사간 유제품들을 먹고 탈이 나서 다들 한 번씩 응급실에 갔다며 진단서까지 있다고 증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며 자기는 저희 엄마를 도와준 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경찰을 불렀는지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예비 신모를 포함해 그 3명의 여자들은 제가 따지고 들 새도 없이 주랭랑을 치며 도망을 갔어요. 만신창이가 된 엄마를 일으키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는데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여태 이런 일이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냐고 하니 엄마는 착한 척하며 도와주는 척하는 예비 시모의 반협박과도 같은 말에 어떻게든 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했고 결혼 준비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제 혼사길을 막고 싶지 않았대요. 저는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이번뿐이었냐고 물으니 이번이 3번째였고 이렇게 심한 적은 오늘이 2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 더 악질인 게 그걸 빌미로 왔다가 맨날 엄마 카트차에서 유제품을 훔쳐가기까지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는 당장이라도 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예비 시모, 아니 그 여자는 그동안 잔잔바리로 여러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다 자기 편으로 만든 뒤 그 사람들을 이용해 저희 엄마한테 가서 한 번씩 난리를 치고 오라고 시켰던 거였죠. 사람 시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으면 괴롭히게 하는 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하면 지옥길로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릴까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제가 그동안 겪었었던 거, 봤던 거, 그리고 당했던 걸 한 번에 싹 다 모아 터뜨리기로 했는데,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터뜨리기로 한 거죠. 맘 같아선 가족들 전부 다 모여있는 결혼식에서 아주 개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결혼식까지 가기엔 제 시간과 제 돈과 제 에너지가 너무 낭비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비시모, 저 여자의 아주 가증스럽고 박쥐 같은 2 얼굴을 보여주려고 했죠.
시모는 그날 저녁에 수십 통이 넘는 연락이 와 본인이 그 여자들을 말리지 못해 이런 사달이 났다며 미안하다고 그 여자들 대신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꾸민 일에 감독 연출까지 다 했으면서 그 여자들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쿨하게 괜찮다고 했어요. 그 여자들 두 번 다시 엄마한테 못 오게 주의 좀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 헤헤거리며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까지는 한 열흘 정도 남아있었고 저는 그동안 모든 증거를 싹 다 모아야 했어요. 일단은 그 여자가 제 6학년 담임이었다는 증거는 수학여행 사진과 그동안 제가 써온 일기장들로 입증을 할 수 있었고 엄마에게 피해가 간 건 피해 사진과 동네 어르신들 목격담으로 신고를 할 거였어요. 그리고 엄연히 엄마 배달차에서 물건을 지 맘대로 가져갔으니 그것도 절도였죠. 그 부분도 물론 같이 신고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가 불륜을 했던 증거를 모아야 됐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혹여나 아직까지도 만나고 있나 해서 동태를 좀 살펴봤는데 둘이 관계 정리는 확실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간 예비 시모를 보낼 가장 큰 한 방이 없어지는 것 같아 머리를 굴려 어떻게든 그 둘의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예비 시모가 네일샵에 없고 직원들만 있을 때 가게에 가서 그 남자의 신상 정보를 다 찍어 그 남자에게 예비 시모인 척 연락을 해봤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해 저를 예비 시모라고 하니 그 남자는 당연히 믿는 눈치였어요. 제가 살살 대화를 유도하니 그 남자는 예비 시모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다며 우리 함께 오이도 가서 자고 온 날이 그립다는 말을 하는데 이때다 싶어 나도 그게 그립다며 우리 같이 찍은 사진들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냐고 하니 그 남자가 거진 30장이 넘는 사진들을 보내왔고 마치 전유물을 자랑하듯 뿌듯하게 그 사진들을 설명하더군요. 한심스러운 인간들. 둘이 스킨십 하는 사진까지 다 있으니 이걸로 증거는 충분했고 저는 그 사진들을 아주 크게 뽑아 상견례장으로 갔어요. 엄마는 나오지 마시라고 했고 제가 벌인 일이니 제가 해결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엄만 걱정이 된다며 같이 가준다고 했지만 엄마까지 끌어들이긴 싫었어요. 식당에 제일 먼저 도착해 한가운데 앉아 그 집 식구들이 오길 기다렸고 그 식구들이 오자 저는 엄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못 오셨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예비시모 그 여자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더라고요. 왜요, 어머니? 뭐 마음에 안 드세요? 왜 입이 그렇게 나와 계세요? 사람이 아프면 못 올 수도 있죠.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완벽해서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해요? 제 발언에 그 집 사람들은 순간 얼음물을 맞은 듯 굳어버렸고 예비 신랑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하길래 그때 전부 다 폭로했어요. 저는 한과 서러움이 복받쳐 예비 시모에게 6학년 때의 사진을 얼굴에 집어던졌죠. 황여순 선생님, 당신 옛날 이름이지? 나 기억 안 나? 당신이 나보고 촌지 안 가지고 와서 괴롭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애들 시켜서 나 전화까지 보냈잖아. 근데 나를 기억 못하면 당신 너무 쓰레기지. 그러니 예비시모는 두 누나를 빠르게 움직였고 딱 봐도 머리를 굴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딴소리 못하게 곧바로 예비시부와 예비신랑에게 그 여자의 불륜한 사진들을 보여줬고 당신네 집에 있는 저 능구렁이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보라고 했네요. 쓰레기 폐품보다도 못한 여자라고 아주 거짓말에도 능하고 겉모술수에도 능한 여자라고
저 여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했네요. 당신네들도 가족이지만 저 백녀시한테 다 놀아난 거라고요. 그러니 예비 시모는 제게 손을 올리며 거지 같은 게 네가 왜 여기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냐며 그 근성이 어디 가겠냐고 하는 겁니다. 제게 손을 올린 그 여자에게 저도 똑같이 손을 올려 까불지 말라고 했네요. 아직 하나 더 남았다고요. 당신 며칠 뒤면 경찰 조사 받을 테니까 또 기대해 보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집안을 한바탕 뒤엎고 나왔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절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제대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럼 합의서 써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데 저 거기서 합의서 안 써줬어요. 당신이 무릎 꿇고 빈 값은 내 30년 전 피해에 대한 사과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하는 사과는 죗값으로 받으라고 했네요. 그 여자는 결국 저희가 합의를 안 해줘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변호사님이 말하길 벌금형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인 저희 엄마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민사소송도 걸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이만하면 다 된 거 아니냐며 저 때문에 남편한테 쫓겨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다 끝난 사건에 민사소송까지 하냐고 사람을 말려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당신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나락으로 던져버릴 거라고.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이 모든 일들과 소송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제 아픔과 정면으로 마주해 그때의 어린 윤미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여자에게 당했던 것까지 제가 다 갚아주었죠. 언젠간 그 여자 벌 받아도 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받아야 했을 사람이었어요. 교사로 있을 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을 테고 그딴 식으로 살아가면서 베푸는 척 상대방을 조종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몰매했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벌 받아야죠. 어쩌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제가 복수를 준비해 원수를 갚는 꼴이 되었는데 저는 제 이런 선택과 행동에 후회 없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이 일과 무관한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고 제가 상처를 준 꼴이었지만 그 사람도 저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했음 하는 마음이에요. 제 38년 인생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해보았는데요. 다가올 제 30년, 40년 인생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 인생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제 보잘것없는 회고록이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저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생채기에 깨끗하게 소독하시고 연고도 잘 바르셔서 올라오는 살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나를 아껴주시길 바랄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